안녕하십니까. 족밥 레이싱 메인 드라이버 김주영입니다. 벨로스텐 족밥 슬리브킷 2차 셋업을 위해 대건 모터스에 왔습니다. 조금 더 양산형 셋업에 근접한 셋업을 위해 프론트 리어 스프링을 낮추는 작업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엄청난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유의미한 이야기는 이 영상 중반부부터 각 스프링 교체하는 부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스프링 레이트를 낮추느냐? 이 부분도 뒤쪽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동차라는 영역에 그래봤자 포르쉐 타는 놈이, 그리고 듣보잡 10선비 같은 놈이 이것저것 막 떠드니 그냥 그 자체로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보가 거짓이고 아니고 이런 것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으며, 구체적인 숫자와 구체적인 용어가 여러분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로지 진리만이 너님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그런 분들만 이 자유를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용어와 숫자의 프레임에서 자신을 속박하여 스스로 개돼지가 되는 것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1차 셋업에서 매우 하드코어한 셋업을 해둔 당시에 또 2차 셋업 하기 직전 상태를 먼저 기록합니다. 구체적으로는 4바퀴의 차고도 각 부위별 최소 2군데 이상의 기준점에서 측정을 합니다. 지면으로부터 휀다 기준점까지의 거리, 그리고 지면으로부터 각 로아다이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잔존 나사산의 길이나 턴수를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각 차고 수치들의 절대값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타이어 마모도에 따라 일정 부분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일 타이어 상태에서의 비교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각 파트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너 웨이트 장비에서의 프론트 리어 무게 배분을 측정합니다. 코너 웨이트는 늘 드라이버 착석 상태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편이 얼라이먼트 셋업에 관한 이론적 근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때도 드라이버 착석 기준에서 얼라이먼트 셋업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편에서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무게 배분이나 크로스 비율은 현재 상태에서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2차 셋업 최종 단계에서 재조정될 것이기 때문이죠. 사전 측정의 핵심은 결국 프론트 리어 무게 배분입니다. 이렇게 사전 측정을 하고 본격적인 2차 셋업을 시작합니다. 먼저 프론트 스프링 교체 작업입니다. 서스펜션 셋업의 기본 구성은 부품 기준으로 보면 스프링과 댐퍼입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구분하자면 컴프레션 내지는 범프, 그리고 리바운드입니다. 범프 리바운드도 고속과 저속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현재 셋업하는 서스펜션들은 벨로스텐 족밥 슬리브 킷의 경우 순정 댐퍼이고, 올린즈 TTX의 경우 투웨이 제품이므로 저속 부분은 드라이버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순정 서스펜션의 문제점은 예전에도 언급했던 것이지만 간략히 다시 정리하면, 국산 하이그립 타이어 기준에 진입의 브레이크 G가 충분히 나오지 않고 그 이상 종지를 부여하면 쇼바가 그저 주저앉아서 범프 스타퍼까지 짓이겨버리면서 컨트롤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리어의 경우에 제가속의 하중이 뒤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리어가 주저앉아서 전륜차가 심각하게 땅을 파버리는 현상이 가장 크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슈입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서스펜션의 움직임 때문에 벨로스텐의 브레이크 문제가 여기서 파생이 됩니다. 그것을 매번 더 강한 브레이크 패드, 또 더 강한 브레이크 패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뭐다? 바보 같은 짓이다. 이미 쇼바가 짓이겨지면 그때부터는 그 어떤 브레이크 패드도 여러분의 안전과 랩타임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기존 전제 조건이 순정 댐퍼는 유지하여 앵커스텀 모드를 누르는 손가락의 재미를 반감시키지 않는 것이 기본 전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셋업은 굉장히 어렵고 좁은 스펙트럼을 뚫고 최적의 셋업을 찾아내는 것, 매우 어려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하이그립 타이어에서 아주 병맛 같은 전자식 LSD의 반응 또한 픽스시켜놓고 셋업을 해야 하니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들의 경우의 수가 매우 적은 것이었지요. 그래서 1차적인 방향은 문제 분석 단계에서 이미 정해졌습니다. 프론트 리어 모두 매우 강한 스프링으로의 교체였습니다. 스프링을 순정 대비 4-5배 강하게 셋업을 하고 댐퍼의 실용 구간에 맞는 프론트 리어 차고 설정까지 마쳤죠. 그렇다면 벨로스터 N의 순정 댐퍼는
의미 있는 셋업을 위해 충분히 좋은가? 일정 부분 그렇고 또 상당 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각 서스펜션 모드에 따른 댐핑압의 변화가 다른 양산차 기준 그 변화폭이 꽤 크다는 것은 우리에게 약간의 희망을 갖게 해주기에는 충분했었습니다. 그러나 2A는 고사하고 1A도 아닌 이 순정 댐퍼는 말단에서의 조정폭이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참 별로지요. 그리고 범프와 리바운드의 댐핑압의 차이를 거의 줄 수 없다는 아주 크나큰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첫째, 프론트 컴프레션에 있어서 노즈 다이브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스트로크 사용으로 제한을 가하면서 쇼바 컴프레션 스피드를 낮춰서 브레이킹 타임과 전방부로 넘어오는 하중 이동의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정 리어 쇼바가 허용하는 리바운드 범위 내에서 리어가 주저앉지 않도록 셋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얻고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프론트 리바운드를 포기하기로 합니다. 그 다음 리어 스프링 교체 작업인데요. 이 과정을 보면서 앞서 진행하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1차 셋업에서 매우 강하고 매운맛의 하드코어한 스프링 셋업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는가? 가장 먼저 순정 댐퍼의 리바운드의 한계를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리어 댐핑압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리어 스프링 레이트를 계산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는 반면에 프론트 컴프레션은 아직도 넉넉하다는 판단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즉 프론트만 본다면 더 강해져도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리어 리바운드 문제에 잡히게 되면 프론트를 더 이상 올리는 것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프론트 탈출 그립을 저하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어 스프링을 낮추는 비율로 프론트 스프링을 이번에 따라 낮추게 되었고, 그래서 2차 셋업의 숙제가 다시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낮추어진 프론트 스프링은 충분한 컴프레션 반응이 확보되는가? 이 부분을 2차 셋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리어 컴프레션과 리바운드는 어느 정도 현실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도 승차감도 1차 셋업 대비 많이 편해졌습니다. 물론 순정 대비 공도에서는 여전히 많이 크지요. 이 부분을 그대로 양산형으로 판매를 해야 할지는 별개의 사안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프론트 범프만 해결되면 2차 셋업에서 사실상 테스트는 끝나게 됩니다만, 이 부분은 테스트 주행 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면 리어의 범프와 리바운드는 잡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제 프론트의 범프만 잡히게 되면 프론트의 리바운드 문제는 포기하고 셋업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 순정 댐퍼에 최적화되는 레이스 스프링 셋업이 완성되는 것이고, 고속 진입과 탈출 모두 자동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많이 개선된 저속의 반응을 놓고 드라이버가 저속 진입 오버는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반대로 이번에 프론트 쇼크가 다시 컴프레션 문제와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3차 셋업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러면 3차 셋업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인가? 첫째, 프론트 스프링 레이트의 제한적인 상향. 둘째, 순정 범프 스타퍼를 탈거하고 더 강한 상수의 범프 스타퍼에 장착. 셋째, 프론트 스테빌의 조정입니다. 어차피 벨로스터 N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무게가 많이 실리는 프론트의 리바운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정 댐퍼의 범프 리바운드의 디커플링된 조정 그리고 매핑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양념들을 이용한 세부 셋업의 변화로 잡는 옵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2차 혹은 3차 셋업 안에 완성된 형태의 셋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한된 옵션의 셋업은 하이엔드 결과로의 이행을 제한시킵니다. 그러나 하이엔드 근처까지의 접근은 사실상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앞뒤 스프링 교체를 계산된 결과로 셋업을 모두 마치고 기존과 1차 셋업 후의 착오와 같은 착오로 후에 우선 테스트 주행을 간단히 해봅니다. 이 간단한 테스트 주행의 의미는 변화된 승차감과 기본적인 프론트 리어 범프와 기본적인 리어 리바운드 반응을 보기 위함입니다. 수석 미케닉 이원국 대표는
추가적으로 스프링을 더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저와 윤 감독은 스프링을 낮추는 것은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는 편한 차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인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빠른 차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빠른 차를 만드는 것은 셋업이고 인내는 드라이버의 몫입니다. 스프링을 낮추게 되면 차고는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서도 팀 내에서 논쟁이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확실한 것은 스프링이 낮아지면 서스펜션의 유효 스트로크는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유효 스트로크가 길어지는 것은 하중이동으로 보나 뭘로 보나 늘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피할 수 없으면 늘어난 스트로크도 즐겨야 합니다. 복통식 서스펜션의 반응을 보이는 벨로스터 N의 서스펜션 특성상 순정 차고 근처에서 제대로 된 움직임이 나올 것이므로 차고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저는 프론트 범프 스타퍼를 확 찍어 진리게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차고를 무조건 낮추는 것이 만에 하나 해당 영역에서 댐퍼 합이 다소 빠지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이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벨로스터 N 차고를 맞춰 나올 때 스트로크의 최고 효율 구간까지 계산하여 디테일한 마감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도 않고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포르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윤을 추구하는 자동차 회사들을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셋업의 최종 단계인 코너 웨이트 장비를 통한 전후방 무게 배분, 그리고 크로스 웨이트의 밸런스 있는 설정을 진행합니다. 물론 2차 셋업 최종 단계인데요. 무게 배분의 조정을 실행하기 전에 다시 각 부위별 차고를 측정하고 하나하나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직접 탑승하여 시트 포지션을 잡고 코너 웨이트 장비 위로 올라갑니다. 사실 벨로스터 N의 전후방 무게 배분은 극악입니다. 혹자들은 리어가 너무 가벼워서 진입에 리어가 나른다 하시는데, 리어가 가벼운 것은 동의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차가 나른다는 생각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진입에 리어가 날라버리는 것은 무게 배분의 문제보다는 갈대 같은 순정 프론트 서스펜션 세팅의 문제라고 봅니다. 노즈 다이브에 의한 롤오버지요. 거기에는 스프링과 스테빌 문제로 다 잡을 수 있다고 앞서 쭉 설명을 했었으니 넘어가도록 하고, 1차 셋업에서 순정 대비 프론트 쪽 무게를 더 실었습니다만 여전히 리어가 버티는 현상이 강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셋업에서는 우선 전후방 무게 배분을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셋업을 합니다. 리어의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기대해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차고 조정에 따른 내지는 전후방 무게 배분의 변화를 통한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셋업으로의 조정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마치 차고가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부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결론 부분,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 코너 웨이트 장비를 이용한 차고 조정과 전후방 무게 배분 조정하는 과정을 우선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진입 언더스티어 경향을 완화시키려면 앞차고를 어떻게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앞뒤 무게 배분을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거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다 기본적인 그리고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진입 언더스티어가 거슬리면 전방 차고는 높일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낮춰야 합니다. 거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언더스티어가 나면 앞차고를 들어서 프론트 스트로크를 추가 확보하여 프론트가 눌리는 양을 늘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요, 질량 보존 법칙과 에너지 보존 법칙을 거스르는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어차피 유효 스트로크는 스프링과 댐핑압에서 결정되어 버립니다. 차고 조정은 서스펜션 신장과 압축 포지션 0점을 이동시키는 것이지 그 변화량은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모두 픽스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특정 코너에서 스트로크의 최대 압축량이 15mm라면 차고를 높이나 낮추나 15mm인 것입니다. 그보다는 주행 중 차량에 실질적으로 실리는 무게 내지는 하중 관점에서 보셔야 하는데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프론트의 무게가 압도적으로 많이 실리는 전륜차 벨로스터 N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입의 언더스티어다, 즉 뒤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내지는 뒤가 버틴다, 다 같은 표현인데, 이런 경우 리어를 더 가볍게 만들어서 리어가 흐르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똑같이 운전을 하는데 리어가 가벼워지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애당초 전후방 무게 배분 단계에서
프론트 차고를 낮춰서 앞쪽으로 무게를 더 실어버리고 리어는 가볍게 만들어버리면 그냥 끝납니다. 그것을 뭐 질량 보존 법칙과 에너지 보존 법칙까지 패대기 쳐가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그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브레이크와 브레이크 패드 이야기입니다. 순정 갈대 같은 쇼바 구조에서는 사실 인제 스피디움 듀얼앱 정도는 순정 브레이크의 순정 패드로도 충분했습니다. 지난 동계 시즌 중에 제가 순정 벨로스터 N으로 1분 50초 내외의 기록을 마크할 때도 순정 브레이크와 순정 패드였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어택이 불가능한 것은 순정 패드의 뮤값의 문제가 아니라 내열성과 내구성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브레이크가 밀린다는 주관적인 피드백으로 브레이크 패드의 뮤값을 무작정 높이는 현행 관례는 제가 보기에 너무 초보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쇼바의 압축 속도와 하중이 넘어오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무작정 높은 마찰의 브레이크 패드를 쓰는 행위 자체가 브레이크 시스템에 심각한 데미지를 주는 행위 그 이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타겟팅된 서스펜션의 압축 스피드와 가장 근접한 뮤값을 찾아서 결과적으로 최대 종지를 잡아낼 수 있는 그 브레이크 시스템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좆밥 슬리브 킷을 사용할 경우에 순정 브레이크 시스템 기준의 페로도 DS 1.11이 가장 적합하고 그 이상인 DS 3.12의 경우에는 너무 강해서 무의미한 데이터를 보여준다고 판단합니다. 패드보다 로터의 마모도 더 심합니다. 구체적인 셋업 값과 더 자세한 설명은 오늘의 영상에서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면 따로 강연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때 보다 이론적인 깊은 이야기와 더 구체적인 언급들을 하도록 하고, 실제 본인 차량을 셋업하여 슈퍼랩을 찍어내는 프로그램도 그때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좆밥 슬리브 킷의 가격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단가와의 타협을 하지 않을 것이며 신뢰할 수 있는 스프링과 데이터 있는 파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는 부품 하나하나가 국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본 단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서 최소 200만원은 넘게 들어갈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완성 단계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개괄적인 이야기를 종합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순정 벨로스터 N의 경우 다양한 모드의 오락성을 유지한 채 레이스카에 못지않은 민첩하고 빠른 순정 벨로스터 N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은 많이 부족한 순정 댐퍼를 기준으로 셋업을 잡을 수밖에 없고, 그 부족함의 근거는 댐핑압 자체보다도 범프와 리바운드에 디커플링 되지 않는 그런 댐핑압 배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충분한 리어 범프 테두리 안에서 프론트의 범프와 리어의 리바운드 반응에 초점을 맞추어서 셋업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리어의 경우에 이미 최적의 스프링 수치가 나와서 메인 레이싱 일자형 스프링과 텐더 스프링으로 최적의 세팅을 찾았고, 프론트 범프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론트 일자형 레이싱 스프링도 순정 스프링 대비 두세 배 강한 스프링이지만 이 부분이 충분할지는 테스트를 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론트 스프링의 약간의 상향과 극단적으로 강한 범프 스타퍼의 사용, 그리고 프론트 스테빌라이저 조정 등의 추가 옵션에 대한 준비도 완료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프론트에도 텐더 스프링을 적용시켜서 말단에서의 승차감 문제와 리바운드 초기 반응을 상당히 해결해둔 그런 상태입니다. 차고 조정의 문제는 2차 현장 셋업에서도 결국 만져야 할 문제인데요. 앞에서 언급했지만 차고 조정이 자동차의 밸런스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한계는 분명합니다.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후방에 놓이게 되는 요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코너 웨이트 장비 위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전후방의 무게 배분은 고작 0.1% 단위의 미미한 수준의 수치입니다. 차고 조정으로 차의 성향을 바꿀 수 있다는 착각은 버리시기 바라며, 약간의 경향성을 부여하는 수준으로 말단부 조정치를 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순정 벨로스터 N의 좆밥 슬리브 킷 개발의 끝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어쩌면 효율이 낮은 개발과 결과일지 모릅니다. 늘 하이엔드라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이라는 점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발과 무상의 정보 유포로
불편하실 사회 기생충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나님은 너님들을 이겨먹고 싶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너님들은 처음부터 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셋업이 주는 만족감과 그로 인해 의도치 않게 파생되는 대한민국 모터스포츠 수준의 도약이 중요할 뿐이다. 자, 이제 다음 편이면 얼라이먼트 셋업의 중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 언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차량 셋업의 전반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 2차 현장 셋업의 영상이 업로드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